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희입니다. 4.29 재보선을 앞두고 이 선거 현장이 뜨겁습니다. 야권 후보들이 줄줄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여당 한 명 대 야당 다수의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재보선 운명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1면부터 31면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부터 함께 하시죠. 자, 동아일보 35면 끝면으로 시작합니다. 박성원의 정치 해부와. 자, 제목은요, 문재인 대 정동영 누가 배신자냐라는 재밌는 제목인데요. 먼저 정동영 후보 측, 노무현 정부 황태자로 불린 정동영 전 의원,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자 노 전 대통령의 만류를 뿌리치고 탈당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가 됐죠. 그렇다고 문재인 대표 쪽에서 정동영을 실란할 수 있으려면 통합진보당에 이념적으로 끌려다니며 참여정부 핵심 정책을 부정했던 잘못에 대해 깊은 자기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 누가 더 비겁한 참여정부의 배신자인가를 판가름하는 이전 투구로 흘러가고 있다. 동아일보 칼럼에서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국제면 보시죠. 일본의 얼짱 의원이 장염이라며 의회를 빠지고 유부남 비서와 여행을 했다는데 사진만 잠깐 보시죠. 우에니시 사윌이라는 의원인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DJ 묘역 참배한 자리에서 동교동계 공식적으로 우리는 문재인 돕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직계죠. 동교동대가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돕지 않고 있는데 50여 명이 참배한 이 자리에서 우리 뜻이 뭔지 거수로 확인하자. 이래서 동교동계가 손을 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 경향신문 정치면입니다. 사진 보시죠. 자, 동교동계는 돕지 않지만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은 유세 지원에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같은 당인 정태우 후보를 돕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한겨레신문 6면입니다. 역시 정치면인데요. 사진만 보여드리죠. 자, 새누리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를 도우면서 지역 구민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정태우 후보를 돕는 모습. 그리고 정동현 전 의원이 전북 순창군 구림면에 소재한 선영을 찾아 공분을 어루만지고 있는 사진이 각각 실렸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신문 1면 기사입니다. 밤사이에 발생한 국제 속보인데요. 이란 핵 협상 시한 이틀 넘겨서 극적 타결이 됐다는 속보가 밤사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마감 시한을 이틀이나 넘기고 스위스 로잔에서 진행해온 이란 핵 협상이 큰 틀에서 합의됐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밤사이 보도했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자, 이번 재보궐선거 야당 텃밭에서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새누리 오신환, 광주 서울과 서울 관악을 모두 야당 텃밭에서 1위하고 있는데 과연 각 후보들이 몇 퍼센트를 받고 있는지는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돌직구쇼는요, 이 재보선 얘기로 시작을 할 건데요. 문재인 대표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입니다. 네,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아주 뜨겁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야권의 텃밭으로 꼽히는 두 곳에서 야당의 빨간 등이 켜졌습니다. 도대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길래?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자, 보통은 제가 뜸들이는데 오늘은 초반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돌직구쇼 시작할 때부터 보셔야 돼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서울 관악 을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의 호남으로 불리는 이 지역이죠. 자,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34.3%, 새정치연합의 정태우 후보가 15.9%, 국민모임의 정동영 후보가 13.3%.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요, 야당 투표를 합치면 29% 정도가 되는데 표를 지금 나눠 먹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가 34.3%로 1위로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광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주 서울. 자, 여기서도 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천정배 후보가 무소속이죠. 새정치연합의 조영택 후보를
제치고 28.7%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리해보면 정성희 위원님, 자, 광주에서도 그렇고 서울 관악 을에서도 그렇고 야당 후보가 흔들리고 있다. 이게 전통적인 야당의 텃밭이죠. 중앙일보가 3월 31일하고 4월 1일에 한 여론조사인데 예. 아직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조사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일정한 성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정희 야당의 텃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 분열로 고민하고 있다. 고심 중이다 하는 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야당 강세 지역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렇게 된 이유는 야권에서 여러 후보가 나와서 야권이 분열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태호 후보, 정동희 후보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는 정의당과 그다음에 야권 분대에서 했던 총진당의 이상기 후보도 다 나왔는데 그 후보들을 전부 합치면은 새누리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야권 분열이 이런 결과의 가장 큰 원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야권 분열이다. 또 이제 이번 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지역 모두에서 이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라는 응답이 70%. 예. 이게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나 정권 심판론이다 하는 건 20% 초반대로 나와서 예. 이번 선거는 실리적인 내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는 그런 성격의 선거로 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걸 나오고 예. 있습니다. 자, 안영환 전 의원님, 이게 말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네. 아주 지금 기분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네.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표가 중진들까지 지금 비상 모았는데 이 결과, 이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야권표의 분산 때문에 실망한 야권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저기서 사실 보궐선거는 투표 참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여론조사는 저것보다는 적극적인 투표 참가 의사를 물어본 다음에 예. 그 사람들 상대로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데 지금 저 조사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약간 다르게 나올 겁니다. 어찌됐든 저 조사대로 하면 새누리당 굉장히 기분 좋은 것에 하지만은 그러나 보궐선거의 특성상 동원 능력이 있는 정당의 예. 힘에 많이 좌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예.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위기의식을 느낀 예.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몰려가지 않을까 예.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사실 저것까지 지금 좀 속단은 어렵다. 이게 말입니다. 이 투표가 진행되면 앞서가는 여당이든 앞서가는 야당이든 누가 앞서가는 간에 이른바 이 엄살 정책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고 있다는 걸 내심 알면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투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엄살 정책의 한 면을 본 것 같은데 안영원 전 대변인, 아니 박윤진 전 대변인, 야권에서는 좀 이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앞서가는 여당은 엄살 정책을 예. 펴고요. 뒤처지는 야당은 괜찮다 정책을 핍니다. 괜찮다 정책 괜찮다, 나옵니다. 괜찮다. 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다. 예. 이건데요. 실제로 방금 안영환 대변인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엄살이 아니라 사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본선거가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사실상 그게 끝까지 가지를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오신환 후보가 관악에서 이제 1위를 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지난번에 오 후보가 총선에 나갔을 때 받았던 표에 거의 이렇게 근사치를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표는 뭉칠 대로 뭉친 겁니다. 예. 때는 왔다, 기회는 왔다 이렇게 뭉칠 대로 뭉쳤는데 야당의 야권 지지표는 아직 어디로 쏠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유권자들의 마음이 뭉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예. 봐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야당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아직은 괜찮지만 나중에 가서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잘해라. 예. 이런 신호를 유권자들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의 이 정치면의 단면은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야권의 텃밭에서 야권 후보들이 밀리고 있다. 무소속 후보나 새누리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중요한 단면인데요. 그래서일까요? 조금 전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야당의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새누리당에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른바 빅샷들이 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야당인데 야당 같지 않은 야당인 듯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선거운동을 안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도지구 신문을 확인하시죠. 자, 어제도 잠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동교동계 의원들입니다. DJ의 묘역 앞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교동계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손을 번쩍 들면서 우리는
친노를 문재인 대표를 돕지 않겠습니다. 동교동계의 거장 중에 한 명인 건노갑 상임고문 혼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안영환 전 의원님. 야, 이게 말입니다. 네. 선거가 참 재밌어요. 야당인데 선당우사 야권 맨날 강조했는데 동교동계가 이거 안 돕겠다 공식 선언했어요. 그것도 DJ 앞에서. 그러니까 제가 새정치연합 보면 깝깝합니다. 깝깝합니까? 정말 깝깝해요. 예. 아니 같은 당 내에서 이렇게 다른 소리 나오고 이렇게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 목소리를 내는 이게 당입니까? 예. 당이란 것은 같은 뜻, 같은 가치, 같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 모인 정치 결사체입니다. 예. 그런데 같은 당 내에서 선거라는 것은 또 정당의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 불참하니 안 하니 도와달라 안 하니 이것도 참 어리둥절합니다. 예. 자,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동교동계 인사들이 이제 김대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운평 전 의원이 있어요. 이운평 전 의원은 건노갑 상임 고문의 목포 상고 후배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 동교동계의 특무상사로 불렸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건노갑 고문이 예. 새정치연합의 건노갑 고문이 재보선 지원에 나서는 게 좋겠습니까? 딱 이렇게 하자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은 돕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하니까 전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허. 그때 건노갑 고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는 겁니다. 하얘지죠. 왜? 건노갑 고문은 정말 천정배 의원, 정동영 의원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 정치에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예. 비판했기 때문에 도울 의사가 있었는데 동교동계가 이구동성으로 도우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게 놀란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동교동계의 분위기는 자 친노 문재인에 대해서 이끄는 당을 뭘 도울 필요가 있느냐 예. 라는 움직임이 많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호남 쪽에서는 친노 이제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다.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는 움직임도 일부 있는 게 사실이라는 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뭐 문재인 측 그 집권 인사들은 실제보다 또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일단 그렇게 예. 말을 해야죠. 그다음에 건노갑 고문이 도울 의사를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 곧 정리가 되겠지만은 예. 동교동계와 문재인 대표로 대변되는 예. 친노 간의 갈등 구조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야당 인사에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동교동계와 이른바 친노 그룹 간의 깊은 앙금이 결국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폭발을 한 건데 사실은요. 선당우사라는 정신을 강조해 왔는데 왜 친노와 동교동계 이렇게 아직까지 앙금이 있는 겁니까? 김진 앵커가 그렇게 질문하시는 건 제가 답하겠습니다. 예. 근데 아까 우리 안영환 전 대변인이 그게 당이냐? 라고 얘기할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친이 친박. 친이 친박. 야,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 개구리가 자신감이신가? 친이적 생각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는 예. 모른 척 하고요. 하지만 선거 때는 도왔어요. 선거 때는 확실히 도왔습니다. 그건 별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예. 근데 이 기사가요, 우리는 어제 했잖아요. 했죠. 돌직구에서 어제 했어요. 그래서 다 끝난 얘기인 줄 알았더니 뒤늦게 신문에서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쓴 건데 오늘 뭐 조선 어제 다 받았었어요. 채널A 단독이었어요. 맞아요. 예. 뭐 조수진 기자가 예. 채널A 단독에서 이제 보도를 했고 또 우린 다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뒤늦게 이렇게 해. 예. 그래도 안영환 전 대변인이 신나서 지금 발제를 또 해요.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저도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동교동계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예. 뭐랍니까? 일단 내 이름은 밝히지 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농반 진반으로 그 현충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농담 반, 진담반. 진담 반. 그래서 이제 장난 비슷하게도 해봤는데 뜻밖의 결과라서 좀 놀란 건 사실이고 예. 그 부풀려져 있다. 그리고 기사들이 막 부풀려져서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데 꼭 전화 받는 몇 명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흘리네. 예. 그래서 걱정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는 추우나 더우나 예. 총선 승리, 보궐선거 승리, 예. 당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예. 그리고 많이 도울 거다. 그러나가 붙더라고요. 예. 전당대회 때 이후에 상당히 지금 그 마음이 상해들이 있다. 예. 그리고 그 해당 지역에 아마 관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해당 지역의 호남 향후에서 절대 여기 도우러 오면 안 된다고 어허. 이 전화를 여러 통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감정적인 선들이 남아 있는 건 분명하고 또 계속해서 주문했던 게 뭐냐면 문재인 대표가 예. 그리고 그 지금 당권파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게 좀 노력을 해주면 다들 당 생활을 몇십 년을 갔던 사람들이라서 예. 금방 풀릴 텐데라고 하는 말도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사가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선거 때 다 참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만합니다. 사실 이 동교동계와 이 노무현계, DJ계와 노무현계의 앙금은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을 집권하고 이른바 친노 세력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대북 송금 특검을 하면서 이른바 DJ계의 등에 비수를 꼽기 시작할 때부터 앙금이 시작됐는데 그게 사실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 앙금이 시작해서 최근에 전대룰까지 양측의 앙금은 굉장히 뿌리 깊고 그다음에 막 낱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역시 금원이죠. 진보는 분열로 패배하고 예. 보수는 부패로 패배한다는 그 정치적인 금원이 다시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이게 선거가 임박하면 뭐 선당 후사라고 하니까 예. 임박하면은 뭐 돕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은 예. 이게 동교동계가 뭐 선거만 끝나면 팽개치면서 왜 도와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센 말 나왔어요. 예. 그렇지만 이 마음이 아까 그 밑에는 그 문재인 대표가 당을 끌어가는 어떤 태도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예컨대. 그 다음에 행보에 대해서 아이 좀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당이 어려우니까 하고 납작 엎드리거나 문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좀 품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거 못하거든요. 후배가 아이 선배 박사 요번에 어려운데 좀 도와줘 하면 맞아요. 그거 할 사람이 인간적으로 정리가 예. 그렇게 못하는데 문재인 그 대표가 그런 거에서 굉장히 이제 부족하지 않나. 예컨대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직접 전화해서 예. 나 찾아가거나 이렇게 하면 마다 못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서 통해서 뚝 전화해서 오늘 뭐 원탁 돼 있으니까 오시죠. 나도 일정 있고 바쁜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이거 큰 어떤 정치적인 이런 거에서 고리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성품이나 태도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그거를 좀 못하시는 데는 그 어떤 문재인 대표의 어떤 좀 속점이랄까 어떤 현명함이랄까 이런 것이 좀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해묵은 갈등이 있다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념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게 당인데 그럴 거면 분당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분당이다. 제 예. 생각 맞죠. 왜냐면 그렇게 뿌리 깊으면 서로 나눠주는 게 맞는데 뭐하러 예. 민주당에 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기회에 건노가 고문이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고문이란 자리가.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왔는데 문 대표의 초청 방식이나 회동 자체에 불만이 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직접 좀 얘기를 해주고 우리한테 좀 머리 숙여서 얘기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결국 태도의 문제라는 건데 건노가 고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 당을 생각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이 당에 있어서는 참 이번 기회에는 오히려 건노가 고문이 더 돋보였다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에게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주지 않는 사람은 동교동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돌직구쇼에서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대표의 긴급한 SOS 요청 때문에 이 당의 대표급 중진 인사들이 모인 원탁회의가 야당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말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뭐 당연히 참석을 안 했죠. 얘기한 대로. 일정이 있어서 못 갔다. 그런데 김한길 전 대표가 말입니다.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이유가 예. 감기가 심해서. 글쎄. 아니 진짜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전 대표와 김한길 전 대표는 제가 홍보위원장으로 대변인으로 같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화해서 오늘 참석하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미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돕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중앙신문에 다 실렸어요. 예. 그리고 김한길 대표도 당연히 돕는다. 그런데 오늘 진짜 몸 안 좋다. 아니 감기가 얼마나 심하면 예? 회의를 못 나올까? 아니 아예 못 나간 거예요. 회의가 아니라 밥 먹는 자리니까 예.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정도. 실제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예. 뭔가 좀 속이 꿍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믿으니까 실제 기자들한테 다 몸 진짜 아프다라고 이제 문자 보내고 예.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직전 당 대표로서 당의 어려움에 당연히 응한다. 예. 요청에 응한다라고 하는 기본 자세는 분명한 것 같고요. 예. 뭐 마음속으로 어떤 서운함이나 뭐 아쉬움이나 그게 왜 없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있죠. 예. 그것을 앞세우기보다는 아까 우리 배승희 변호사는 분당에서 후사를 고민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분당우사가 아니라 분당우사다. 예, 저희는 이제 뭐 안철수, 김한길 두 예. 대표는 선당 후사를 분명히 했고요. 박지원 대표도
그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박 전 대표와는 예. 문재인 대표가 통화를 했나 봐요. 예. 통화를 해서 좀 와주십시오 했고 그 전남대 강연이 있다. 예. 그것 때문에 못 간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 원탁회의, 뭐 예. 어디서는 반탁회의라고 얘기하던데 그 전체 원탁회의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가 충분히 얘기하고 예. 동참하기로 참여 의사는 이미 받았다라고 예. 얘기를 해서 안심시키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그런데 이 저 김한길 대표가 사후에 물론 도움이 오면 열심히 하겠다 이 입장은 밝히긴 했지만 사실은 야당 얘기는 여당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니, 안영희 근데- 의원님 어때요? 아니, 문자 보낼 정도의 아직 정신이 있는 분이면은 아 나 감기 때문에 못 가. 네네. 그런데 사실 어제 그 문재인 대표가 그 원탁 회의라는 것은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네. 취재 들어옵니다. 그냥 상징적인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뭐 사진 한 컷만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와서 뭐 혼자 선수 운전할 것도 아니고 다 비서가 모는 운전 차 타고 와가지고 제가 어디 식당 갔는데 그 식당은 엘리베이터 잘 돼 있습니다. 걸어 올라가지 않습니다. 쫙 올라가면 될 텐데. 그래서 사진 한 컷도 찍어주고 몸이 정 안 좋으면은 다 위임하겠다. 여기 결정사항 다 위임하겠다. 아니면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난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종료가 돼요. 예. 김한길 의원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것은 뭔가 불편한 게 드러난 것이죠, 사실. 그리고 이제 몸이 불편하셨대요. 네, 마음도 불편하셨고. 그리고 이제 어제 원탁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문희상, 이해찬, 한명숙, 정세균, 안철수, 박영선. 그 이제 가장 관심이었던 김한길, 박지원 의원이 빠졌죠. 그런데 네. 이제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해찬, 한명숙은 본래 참석 대상이 아니었는데 하루 전에 부탁을 해서 나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워낙 원탁회의인데 참석자 적으면은 정말 반탁회의로 비난을 받을까 봐서 좀 차림새서 부르지 않았느냐는 추측 보도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해찬 의원은 참석한 지 20분 만에 자리를 떴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문재인 대표 뜻대로 되지 않는 예. 당의 모습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도 느낀 게 김한길 사실 전 당대표였잖아요. 그러면 좀 책임지는 모습을 갖고 나왔으면 사진 한 커트 찍고 가면 되잖아요. 이해찬 의원도 20분 있다 갔다는데 예. 그거 10분도 못 있을 정도로 문자를 보내서 아프다고 했다는 게 사실 당의 모습보다도 저는 본인의 감정을 생각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의원들이 이번에 보면 새정치연합에서 보면 의원들이 굉장히 그 앙금 때문에 개인적인 뭔가 꼰대를 부리는 느낌이다. 예. 속된 말로 말을 하자면 예. 사실 앙금이 남아 있어도 그걸 국민들한테 굳이 이렇게 내세워서 이 언론에 나올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새정치연합 때문에 사실은 이 선거도 하게 됐는데 여기서 당연히 당이 좀 합심해서 나와야 뭐 야당을 밀어주는 사람도 뭔가 느낌이 있을 텐데 이건 그게 아니라 나는 기분이 나빠서 나오지 않을래. 이렇게 나오면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좀 반감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자, 재보궐선거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야당의 텃밭에서 지지율이 이상하게 상대당 후보가 올라가는데 과연 이 중진들이 언제 선당후사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그 포인트를 저희 돌직구쇼에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쇼의 자랑이죠. 새 코너 신문 속 사람들의 이야기, 동향을 살펴보는 이른바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신사동 그 사람 오늘의 인물, 첫 번째 인물을 만나보시죠. 자,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는요. 도로 위에 무법자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로드레이지가 알고 봤더니 다 대부분 직장인이었다라는 사실. 배준우 기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옆 차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다시 쫓아와 앞을 가로막습니다. 불쑥 나타나 진로를 방해하는 검은색 차량. 차를 세운 채 서로 욕설을 주고받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는 한 남성. 지금 위협하시는 거예요? 분이 안 풀렸는지 차량을 발로 차고 손가락 욕까지 합니다. 도로에서 벌어지는 이런 난폭 행동, 일명 로드레이지라고 하는데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72% 정도가 도로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우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고 46% 정도는 직접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냥 차 안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놓고 했을 때 너무 이제 심장도 너무 떨리고 솔직히 막 손도 좀 떨리긴 했는데 제가 거기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게 너무 듣는 게 무서워서.
도로교통공단이 조사해보니 가장 흔한 로드레이지는 1위는 끼어들기, 2위는 급제동, 3위는 욕설과 폭언이었습니다. 경찰이 이런 도로 위 난폭 행동을 단속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사이트에 제보를 받았는데 한꺼번에 17명을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직장인이 11명으로 65%나 차지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운전자들도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돌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운전 중에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나를 추월해서 나를 이기려 했다라는 어떤 뭐 그런 부분들에서 분노가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분노 조절에 문제 또는 장애가 있지 않나. 내 차량이 방해받는 것을 조금도 참지 못하는 공격적인 운전 습관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에서 난폭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자, 오늘의 상식, 로드레이지란 도로 위의 분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로드레이지, 도로 위의 분노라는 단어 안에는요, 평범하고 온순했던 이 직장인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꼭 성격이 뭐 같아진다, 난폭해진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 신사동 그 사람 깨알 상식은 로드레이지가 이런 단어가 있다는 사실인데, 블랙박스 영상만요,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남일이 아닐 겁니다. 자, 지금 차가 심야에 갑자기 저렇게 껴들고 급정거를 하면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보복 운전. 너가 내 앞을 껴들어? 당해봐라. 하고 지금 또 와서 또 지금 급정거를 하고 있죠. 자, 사실은 저게 보복 운전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그리고 급하게 차선을 끼어든 저 마티즈 차량 보이시죠? 그리고 왜 감히 네가 끼어들어 하고 옆에서 하얀 차량도 껴듣고 있습니다. 지금 더 센 블랙박스 장면인데요. 자, 고속도로 위입니다, 저게. 고속도로 위에서 그냥 앞에 에쿠스 차량이 정지를 합니다. 사실은 저러면 큰 사고로, 2중, 3중 사고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정성희 위원님, 이런 도로 위의 분노. 도로 위의 분노, 제가 알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욱하고 참지 못하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운전을 해보면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도 양처럼 순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순간에 갑자기 늑배로 돌변하고 예. 말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욕설도 퍼붓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남편이랑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문을 열고 쏟아내는 욕을 보고 뒤에 있던 아이가 완전 충격을 받는, 그러니까 예. 이게 평소의 모습이 아니죠. 어떤 그 운전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데, 이렇게 지금 블랙박스가 마침 있어서 드러났지만은 보통 아마 블랙박스 아니더라도 많이 경험한 상황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단속까지 했네요. 이거는 그 정말 좀 이게 법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운전대를 잡았을 경우에는 평상식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노 조절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검거된 사람 중에 거의 평범한 직장인이 11명인가 있다고 했는데요. 예. 그걸 보면은 이 직장인들이 운전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사실 회사 가면은 다 위에 상사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운전만은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노를 저런 데서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런 반발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신사동 그 사람,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인물로 그 사람으로 이 도로 위의 불법 운전자들을 꼽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그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성 누굴까요? 바로 일본의 현역 국회의원, 얼짱 의원인데요. 장염이라고 속이고 유부남 비서와 여행을 가다 이번에 딱 걸렸다. 박용진 전 대변인, 일본 얘기죠? 네, 일본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얼짱 의원으로 상당히 이름을 날리고 있는 31살의 젊네요. 우에니시 사유리, 예. 미혼 여성 의원입니다. 그래서 예. 얼마 전에요, 일본 그 의회에서 그 저출산 대책을 막 그 이 의원이 얘기를 했대요. 예. 그 사유리 의원이. 그랬더니 자민당의 나이 많이 드신 할아버지 의원께서 예. 빨리 결혼해서 애 낳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던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장염에 걸려서 못 나가겠다면서 의회를 빠졌는데요. 예. 알고 보니 장염에 걸린 게 아니라 열병에 걸렸더라. 예. 열병은 이제 사랑에 대한 사랑의 열병인 것 열병. 같은데요. 그 유부남인 이제 그 보좌관과 함께 이제 교토로 놀러를 갔었다. 예. 본인은 가서 요양을 받았다고 하나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여러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고, 또 한 예. 명은
나카가와 유코라고 하는 의원입니다. 예. 이 의원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예.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지역구를 승계받아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은 이분이 이제 재무상 차관인데 우리말로 하면 차관인데 그 하필 그 상관하고요. 예. 상관하고 길거리에서 밤에 예. 이렇게 그냥 번화한 길거리래 거기서 그 키스를 오. 느닷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저 유명한 사람 뒤에서 왜 저러나. 나중에 본인 해명은 술자리가 파하고 회식 끝나고 파한 뒤에 예. 이분이 이제 상관이 관두는 자리였는데 느닷없는 키스를 해서 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예. 이렇게 했대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른 사람을 한 명 더 찾았습니다. 예. 하시모토 도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우에니 씨의 사유리, 이게 31살의 젊은 여의원을 발탁하여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얼짱 의원을. 예, 유신의 당이라고 하는 전 오사카 당수입니다. 예. 우리한테는 그 위안부와 관련된 망언을 일삼는 극우 정치인인데 상당히 젊어요. 근데 이 당수가 이 사유리 의원의 이 행위를 보고받고 예. 폭로하여 사퇴하라. 예. 라고 막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제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예. 하시모토 도루는요, 일단 본인이 불륜행위에 가담이 아니라 불륜행위를 했던 사람인데요. 예. 그 일본 정계에서 인기가 막 올라갔었는데 변호사 시절에 오사카에서 변호사 시절에 이른바 그 고급 룸사롱 예. 이런 데서 일하는 여성과 상당히 오랜 기간 불륜 관계를 맺어왔고, 예. 근데 이게 배신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성이 그걸 모 주간지에 강력하게 다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큰 사회적 파장과 문제가 있었던 바로 그 하시모토 도루가 예. 이 경로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럴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우에니 씨 사유리 얼짱 의원 사진 좀 한번 다시 볼까? 지금 제작진이 준비한 사진이 안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 말고 이거 보여주세요. 신사동 그 사람으로. 보시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지나가. 예. 그 오사카 시장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얼짱 의원, 이른바 우에니 씨 사유리라는 얼짱 의원인데, 이른바 그러면 유부남이에요. 비서와 핑계를 대고 장염이라고 의회를 빠지고, 사랑의 미롤 여행을 간 셈인데. 그러니까 얼짱이고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31살입니다. 31살의 비례의원이고 아마 이제 유신의 당이라는 아까 그 어떤 특성상 예. 관심을 끌기 위해서 소위 미모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발탁한 의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 준비 안 사람이고 갑자기 스타덤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소년 출세를 조심하고 뭐 경계해야 될 거 있잖아요. 소년 출세, 예. 숙년 상처, 뭐 노년 무전 이런 거 참 인생의 비극이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면은 요즘은 이제 저런 연예인이거나 그 젊었을 때 정치에 발탁된 사람이 소년 출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가 이 어떤 욕망과 이 절제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의정이나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고서 이렇게 예. 놀러 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어린 나이에 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런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고 어떤 외모 비주얼로 어떤 정계에 들어온 사람들의 어떤 한계 이런 정치 한계 이런 거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서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의원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게 일본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이 듭니다. 일본은 정치는 정확히 보수들에 대한 전략 공천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저격수를 내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31살짜리 사실 얼굴만으로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비가 안 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이라든지 또는 국가에 대한 어떤 철학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두 번째 이제 뭐 길거리에서 뭐 키스를 했던 나카가와 유코는 남편의 선거 이어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선거구로 이어받아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어떻게 다른 남성과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남편이 길거리에서 일단 사별을 했어요. 남편 예. 사별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저 사람의 위치는 정무관입니다. 차관급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하의 남성 의원과 키스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런 경우가 일본에는 세습 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습 의원. 부모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은 의원,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의원. 저 경우도 전적인 세습 의원이거든요. 세습 의원들이 또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준비된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본 정치가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정치보다 솔직히 한 수 아래입니다. 물론 예. 많은 시청자는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일본 정치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런 식의 준비 안 된 의원들이 나와서 문제는 행정부보다 일본 의회가 세니까 행정부 믿고 의원 내각제니까 그래서 일본 정치의 폐단인데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회리 씨 사유리를 보니까 좀 저렇게 젊은 나이에도 일본은 저렇게 뽑아줄 수 있는 거구나, 비례대표를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좀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네, 부러워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사실은 지금 새정치연합에도 비례대표가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갔는데 예. 우리나라에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잠깐 북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에는 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가 평양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답니다. 그것도 영어로 돼 있답니다. 다음 신문 확인하시죠. 자, 평양에 도는 커피 향기. 심지어 오늘에 실린 기사에는 카페 창업 강의에 수백 명이 몰렸다. 사실은 이 자본주의의 까만 물이 커피가 아닙니까? 북한 전문 기자 출신. 자, 안용환 의원님. 네. 아니, 평양 카페 창업 강의에 수백 명이 몰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북한에는 자본주의 물결이라고 자기 돈벌이 물결, 예. 돈이 모든 것이라는 물결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기사는 독일의 슈테른이라는 잡지에서 보도한 기사를 이제 우리 언론들이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평양에서 커피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닐스 바이젠저 35살입니다. 예. 이 독일인이 겪은 이야기를 이제 보도한 건데요. 조선교류라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이 회사에서 이른바 커피를 끓이는 방법, 그러니까 바리스타 교육을 시켰는데 카페 창업 교육을 시키는데 800명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예. 800명이 몰려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당뇨들도 있고 당의 고위 간부들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회사를 만드는 방법만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랬다는 창업하는 방법만 그랬더니 이제 문의가 뭐 장사에 성공하려면은 레스토랑 벽을 뭘 칠해야 되느냐. 굉장히 자본주의적이죠. 자본주의적이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뭐 배급하니까 이런 사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든지 그래서 최근에 그 덕분인지 벽에 아름다운 다양한 색을 칠한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예. 이것은 김정은이 최근 커피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영향도 크다라고 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 바리스타 이야기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는 평화 자동차, 북한에서 만든 자동차입니다. 이 피아트를 갖다 복제한 조립한 건데요. 그래요? 네, 그 자동차 광고도 등장하고 네일샵도 나타나고 스마트폰 매장도 나타나는 등 예. 자본주의적 모습을 보이는 그런 가게들, 상업시설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라는 북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정말로 모순됩니다. 이 어린 친구가 유학을 했을 때 이 서양 문물, 햄버거와 커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에서 이 영어를 쓰는 것, 자본주의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만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없었는데 고기 다진 겹빵, 햄버거를 이렇게 불렀어요. 사실은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 시절 때. 다진 고기 겹빵. 그러다가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이게 부르기가 힘드니까 야 그냥 햄버거로 하라우. 그래서 평양에서 그 뒤로 햄버거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커피를 좋아하는 김정은의 특성에 맞춰서 평양의 대동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목 좋은 곳에 이런 커피숍도 생겼다고 합니다. 자, 딱 들어가면요. 저렇게 커피점 이렇게 쓰여 있고요. 핸드드립 써 있고 아주 어여쁜 바리스타가 직접 커피를 내리는 모습. 저기 평양입니다. 대동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저 좋은 전망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면서 주체사상 탑이 보이는 모순된 점인데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메뉴가 저렇게 한글 메뉴도 있고 영어 메뉴로도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이렇게 써 있는 카페 라떼 그런 메뉴판도 있다고 하면은 이게 참 김정은의 모순이랄까요? 모순 덩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시장, 민주주의와 함께 결합해야 돼 이제 온 모습이 되는데 전 사회주의,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지만 왕조 체제 같은 데서 네. 돈벌이 같은 것만 들어와서 좀 이상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얘기하지만 이거 꼭 디즈니랜드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저는 매일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디즈니랜드다. 예,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스타 이거는 우리도 사실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우리 시청자 중에서도 핸드드립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볼 때는 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몰려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커피라는 데서는 그 유학한 김정은의 어떤 서양 취미 이런 예. 것이 결합돼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북한에는 지금 심지어 태블릿 PC를 파는 상점도 있고 또 네일숍도
또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보급이 됐긴 했지만 그것이 또 인터넷 연결이 안 되니까 상점에 와서 케이블로 그 앱을 내려받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새로운 문물도 들어온 건데 아직 말씀하신 대로 정말 디즈니랜드에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이면에 지금 보고 계신 또 다른 북한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 자, 북한 전문 의원, 안영환 전 의원. 저게요, 제가 자세히 봤는데, 손전화로 남방짜장을 주문한다. 남방짜장은 김정은이 얼마 전에 극찬한 맛있다. 남방짜장인데, 배달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른바. 그런데 이제 저게 보도가 될 정도라면 상당히 홍보용 같습니다. 홍보용이다. 북한에 지금 핸드폰이 몇백만 대 보급돼 있습니다. 예. 제가 북한에 있는 우리 한국 분하고 도쿄에서 통화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화되는데 이제 물론 통화 내역이 다 통제가 됩니다. 예. 외국으로 나갈 때는. 그런데 이제 저런 핸드폰이 보급되고 있지만은 사실 이제 이건 아셔야 돼요. 지금 평양의 모습과 북한의 모습은 다른 겁니다.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평양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평양 230만 평양 주민에서 통제되는 국가입니다. 저 삼지연, 함경도하고는 평양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건 평양이고요. 평양에는 외국인들 많이 삽니다. 외국인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양은 하나의 쇼윈도우처럼 꾸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요즘 최근에 카드를 쓴다고 합니다. 제가 예.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연구원에서 탈북자를 데려다 이제 강연을 들어봤는데 카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럼 카드를 모든 주민이 다 쓰느냐? 폼 잡는 젊은 애들이 그걸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멋있게 보이니까 딱 끊는 거. 그래서 일반인들 카드를 못 씁니다. 왜? 카드를 쓴 순간 자기의 돈이 출처가 드러나니까. 북한에서는요, 은행에다 돈을 못 넣습니다. 예. 그러면 당국에서 야, 이 돈 어디서 났냐? 할 말이 없으니까. 북한은 김정은부터 저 말단까지 모두가 범죄자 돼 있습니다. 북한 고급 당의 월급이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북한 돈으로. 그런데 1달러가 환전하면 암거래에서 8,000원입니다. 10,000원이라고 했다 1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부정으로 위해서 또 개인 장사 위해서 불법적인 활동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저금을 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돈이 전부 창고에 자기 장동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방금 저런 것은 북한에는 세 부류의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외부에 있는 친척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 돈 보내준 경우. 두 일단 번째, 자본주의 국가에 누굴 내보내야 그렇죠. 돼요. 예. 그다음에 장사, 예. 교육에서 한 사람. 세 번째는 당 고급 간부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저기 이용한 사람들이죠. 네. 예, 참 자본주의의 문명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그 혜택을 못 누리는 사회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사회인 것 같은데 북한이 오늘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돌직구 신문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성 강간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라는 이야기인데 말이 조금 뭐랄까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성 강간죄. 이 뭐 남성 강간죄 같고 여성 강간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폭행을 생각할 때는 남성이 여성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을 강간하려고 했다. 이런 기소 사건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남성을 성폭행하려던 40대 여성이 이번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구속까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전 씨는 2011년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유부남 A 씨와 교제를 시작해 내연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유부남이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 하면서 집으로 유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수면제를 탄 홍삼액을 마시게 한 뒤 그 남자가 잠들자 그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잠에서 깬 거죠. 남자가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도망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망치로 다 끝났다 하면서 머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나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흉기상해와 강간미수죄가 처음으로 여성에게 적용된 사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형법이 그동안은 피해자가 부녀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만 이제 처벌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남성이 이제 강간죄가 많았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피해자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남성도 된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을 강간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인정하면서 이번에 첫 사례가 된 겁니다. 아니, 배승희 변호사님. 네. 이 뭐 재판이나 형사소송 다루다 보면은, 이른바 이 강간죄. 근데 그 이전에도 여성이 남성에게 피해를 가하는 그런 사례가 있긴 했습니까? 있긴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뭐 남성이 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왜냐면 좀 뭔가 창피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직장에서 많이 성추행을 당하고 이제 그런 걸 당하다 보니까 남성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남성의 전화에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한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이 직장에 좀 많이 분포가 되고 여성이 상관으로 있다 보니까 그동안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당했던 거를 이 여성 상사가 남자 직원에게 많이 한다고 하네요. 예, 사실은 강자,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강자는 또 남성으로 여태까지 인식이 되어 왔는데 그 얘기도 이제 좀 옛말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때요? 성희롱이 이제 여자에 의한 남자 성희롱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히 추세입니다. 저도 예. 이렇게 취재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주로 생산직 근로자들이 많이 이제 하거나 패션 사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여자들이 저기 상사들이 많고 남자 직원이 새로 들어왔을 때 이런 경우에 여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예. 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예. 또 저도 언론사, 신문사에서 얘기 들었는데 거기는 모든 신문사라기보다는 거기 들어가 있는 어떤 잡지 쪽인데 거의 다 여기다들이 많은데 맨 막내 기자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거기는 예. 지나가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나중에 하면서 어쩌면은 이 남자 기자가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옛날에 남자 기자가 많았을 때 여기다 예. 하나가 밑에 들어갔을 때 생각하는 거랑 마찬가지구나. 남자 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숫자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박윤희 대변인? 네? 또 얼굴이 잘생겼고 또 예. 귀염상이잖아요. 귀여워요, 제가? 아유, 귀염상이시죠.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지금 뜻밖의 질문에 깜짝 놀랐는데. 제가 지금 뭘 찾고 있었느냐면, 예. 영화,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마이클 더글라스하고 데비 무어가 주연을 했었던 영화가 있으니, 예. 도발이었나? 하는 영화인데요. 데비 무어가 사장이고요. 마이클 예. 더글라스가 부사장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직장 내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그러고, 그거를 거부하니까 그때부터 직장 내 왕따를 시키고 예. 출세를 막는 이런 영화예요.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충격이었죠. 가령 우리가 지금 첫 여성이 강간을 시도하려고 했다라고 예. 하는 그 기사를 본 것만큼의 충격이었는데 그 이전에 무조건 남성이 예.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영화의 얘기는 뭐였느냐면 직장 내, 조직 내 권력의 문제다. 이 강간의 문제, 성희롱, 성범죄의 문제는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남녀가 좀 더 평등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걸 역설적으로 얘기했던 영화거든요.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이 나는 건 이유가 뭘까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남자들 10명 가운데 여자가 1명 있으면은 그 여자는 공주, 꽃이 되는 겁니다. 공주죠. 그런데 여자 10명 가운데 남자가 1명 있으면 왕자가 아니라 바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보가 된다. 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농담이 있듯이 사실 여자들이 많은 사이에 있으면 남자들이 두각이 아니라 굉장히 따돌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 성희롱, 이런 문제는 명확히 남녀 간의 문제가 이제 권력 간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권력의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늘게 된 거죠. 또 요즘은 골드 미스라 해서 미혼된 그런 미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사람들은 툭툭 장난으로 하지만 아주 하위급으로 들어온 초년생 기자라든지 초년생 직원 입장에서 보면 가슴 상처를 입죠. 그럼 또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소연하면 다른 사람들 예의 찌질한 사람 이런 말을 들을까 봐서 또 예. 남성 상담을 받는 전화는 별로 많지 않아요. 여성 성폭행 이런 상담도 많이 있지만 성추행이라든지 성 상담이 있지만 남성 성상담 많지 않기 때문에 끙끙 앓다가 남자이니까 참지 하고 넘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건수가 계속 늘 수밖에 없고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상담을 받는 것 한 13, 14%가 남성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도 아마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앞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 여성 첫 강간죄가 적용돼서 기소됐다라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들어와 있는 뉴스 속보 중에 하나는요. 해외 자원개발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 기업의 성완종 전 회장, 성완종 전 의원이죠. 성완종 회장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이 됩니다. 당초 10시를 전후해서 검찰에 출석한 예정인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검찰청사에 채널A가 중계 카메라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잠시 후면은 자, 말씀드리는 순간 경남 기업의 성완종 회장이 지금 검찰에 출석을 해서 소환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원 외교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몇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정부의 이른바 융자금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수백억 원을 받아서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발언을 들어보시죠. 성공불 융자금 관련해서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제대로 사용하신 게 맞습니까? 검찰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열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셨다는 의혹에 대해서 좀 해명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도 모두를 다 비자금 조성하셨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검찰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 어떤 사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시다. 조금만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에 들어가세 검찰에. 네, 경남 기업의 성완종 회장이 지금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를 해서 몇 가지 기자들의 질의에 짧게 답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요건데 검찰에 가서 다 얘기하겠다. 그만 들여보내주시죠. 이런 답변을 내놨어요. 예, 아직 뭐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은 건데 검찰이 저렇게 그 성완종 회장을 소환을 했다는 것은 거의 혐의를 거의 입증했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예. 어차피 다 이제 조사 자료를 해서 이제 마지막에 본인한테 확인하는 작업만 남았다고 볼 수 있고 아마 혐의 입증에는 그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검찰에 또 특별하게 본인이 거부하거나 이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면서 구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예. 이미 저 비자금 조성에 큰 역할을 한 걸로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인도 예. 검찰 수사를 받았거든요. 이제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그냥 그 마지막 확인 절차 그리고 사법 처리를 바로 직전까지 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완종 회장이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사실은 안영환 의원님, 네. 우리가 또 방송 기자 하면서 이 피의자들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많이 취재를 했는데 그렇죠. 예. 검찰이 확신하고 있는 것과 좀 대비적으로 성완종 회장의 얼굴이나 표정을 보면요. 굉장히 여유가 있다. 그래서 일견 드는 생각은 성완종 회장이 전 국회의원 신분이었습니다. 네. 현역 의원인데 선거법 문제로 의원 신분이 박탈이 됐었고 정치권과 사실은 발이 넓다. 치맥이 있다라는 것을 악용해서 네. 나라 돈을 빼돌린 혐의까지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데 그렇죠.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 자신만만한 표정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자기는 자신만한 표정을 보여야지. 거기서 정치인 출신입니다. 예. 또 한 기업의 총수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오기 전에 얼굴 표정까지 연습 많이 했을 겁니다. 얼굴 표정까지 연습합니까? 그럼요. 예. 오기 전에 뻔히 기자들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저분은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적 재기까지도 솔직히 생각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물론 현재 나온 혐의가 여러 개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언론 보도대로라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예. 아마 사법 처리를 피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습은 방금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생각보다는 밝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받고 나면요. 나올 때는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예. 이른바 성완종 회장의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인의 계좌와 부인의 명의로 된 이른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5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조성한 혐의가 첫 번째고, 이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듯이 이 나라의 융자금, 그러니까 자원 개발을 위해서 나라가 마련해 놓은 이 융자금이 회사의 등급을 속여서 나라 돈 수백억 원을 융자금을 타내서 자원에게 상관없는 곳에 자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를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시죠. 남다른 촉이 있는 농협 언니인데 그냥 언니가 아니라 농협 왕언니 소식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배 변호사님, 어떤 언니길래 신문까지 났습니까? 그러게요. 농협에서 촉이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범인은 3명이나 잡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범인이냐? 바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직접 농협에 와서 통장을 들고 돈을 인출해달라고 말을 하니까 이 언니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이 거예요. 언니가, 이 언니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남자가 문신을 보여주면서 아줌마, 나 못 믿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좀 뭔가 껄끄럽다 하고
옆에 있는 뭐 동료라든지 얘기를 해서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예. 경찰을 불러서 뭔가 좀 수상한데 잡을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인출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벌써 세 번째라는데 보름 전에도 50대 남성이 와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 모두 현금으로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계좌에 4,400만 원이 있는 걸 보고 혹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시려고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대답을 안 하고 있었어요. 못했죠, 대답을. 네, 대답 못했죠. 근데 왜 그랬냐? 4,400만 원 있기 전에는 통장에 20만 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직원한테 혹시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실래요? 했더니 옆에 검은색 썬팅을 한 검은색 승합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차가 좀 다가오니까 승합차는 도주했고 지점에 남아있는 5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바로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었다는 거죠. 아, 인출책이었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농협을 지나다니다가 ATM기에서 남자들이 돈을 꺼내는 걸 보고 뭔가 남다른 또 촉을 발휘한 거예요. 보통 고객들은 10,000원짜리 5장을 찾아도 이게 하나씩 다 세보고 확인을 하는데 이 남자들은 돈을 찾자마자 가방에 막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찰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경찰이 보고 이 남자들을 붙잡았는데 이 가방에서 현금카드 13장, 5만 원권 약 2억 원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2억 원.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대로 놔뒀다면 이 피해금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중국으로 넘어갔을 건데 이걸 다 잡았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남자들은 바로 몸캠 사기단의 인출책이었다고 하네요.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네, 한번 심각하게 다뤘었죠. 전해드렸던 네. 그러니까 여성이 옷을 벗으면서 남성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그 모습을 여성이 녹화해 두었다가 나중에 협박을 해서 2억 원을 빼내는 네. 몸캠. 바로 그 마지막 인출책이 바로 여기서 잡힌 거죠. 이 왕언니로부터. 예. 그래서 혹시 그런데 이 언니는 어떻게 혹시라도 보이스피싱한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나는 고객의 돈을 더 소중히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 근데 이 농협 여직원이 정말로 책임감 있는 여직원인 것은 분명한데 정말로 존경할 만한 고객의 돈을 지킨 농협 여직원인데 여성의 감이랄까요? 어떻게 이걸 짝짝 맞추죠? 원래 이제 그 통장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그 인터넷으로 전자거래를 하는데 그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는 제가 알기로 아마 금융감독원의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보통 사람들이 다 통장으로 거래를 하는데 이게 참 찾을 때는 그 이상한 거죠. 예. 오래 근무했으니까 그런 감각이 있는 것 같고 빠른 대응 신고 이런 것까지 보니까 경찰에서 특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은 농협보다는 경찰청에 근무하시는 게 더 적격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훌륭한 분이시네요. 훌륭한 분이죠. 근데 어떻게 그 농협인만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몰입니까? 이거 좀 신기하네요. 예. 남다른 또 원래 보이스피싱이 농협 계좌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 농협 대단한 여직원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중에 제가 배가 고파서요. 이 두 가지 음식을 준비했는데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자, 보기만 해도 참 먹음직스러운 자, 미트볼 파스타인데 미트볼은 아직 해동이 안 됐어요. 자, 이 파스타 참 맛있어 보이는데 요거는 못 먹을 것 같고 옆에 자, 요거는 까르보나라 파스타인데요. 자, 이거는 좀 맛있어 보이죠? 제가 왜 이 파스타를 오늘 아침에 이 굳었네. 파스타를 준비했을까? 자, 안영환 의원님. 이 네. 파스타와 관련된 오늘의 주인공 누굽니까? 교황님이십니다. 교황님이요. 네. 예, 프란시스코 교황님. 전번에도 한국 오셔가지고 인기 만점을 누리셨던 또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는 교황님께서 최근 살이 많이 찌셨답니다. 예. 그래서 주치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유는 뭐냐? 파스타다. 전 지금도 파스타와 스파게티를 구분을 잘 못하겠는데 차이가 뭐가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은 면의 차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파스타와 스파게티 굉장히 면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콤빠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이제 유독 파스타, 특히 이제 스파게티와 라비올라를 좋아하신답니다. 네. 그래서 매일 한 그릇 이상을 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이 찌시니까 이제 이분이 현재 그 관절 요통을 겪고 계시는데 몸무게가 늘어나니까 더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치의들이 일주일에 2그릇 이상을 드시지 마시라. 라고 하는데 이게 좀 지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 교황님 최근 한 인터뷰에서 내가 남의 주목을 받지 않고 마음껏 밖에 나가서 피자를 마음껏 먹는 게 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님께 주치의 말이 교황님께는 별로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예. 사실 교황님이 과거에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아르헨티나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요. 예.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너무나 업무가 심하기 때문에 아마 교황님이
파스타, 스파게티를 먹는 이유는 스트레스일 것 같다. 그런 게 많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예. 교황님이 자기 건강을 챙기시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 전번에 한국에 왔을 때도 난 앞으로 2, 3년 살고 하느님 곁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자기의 뭐 생명 이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로에 휩싸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파스타 스파게티 드시고, 이게 악순환이 되신 것 같습니다. 교황님, 이제 그만 줄이시죠. 그래서 오늘 서울신문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제목 읽어드릴게요. 교황님, 파스타 좀 살살 드세요. 세게 먹지 말고 살살 드세요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나이가 79세, 연로하신 편인데 길어야 한 5년 정도 교황직을 더 수행할 것이다 라고 멕시코 TV와 인터뷰를 한 바 있고, 또 안영환 전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한국 순방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한 2, 3년 뒤는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 얼굴 볼 준비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냥 주치의들은 건강 때문에 스파게티 먹지 말라라고 말을 했지만 스트레스 풀면서 파스타 드시기에 좀 냅두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저도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교황께서 작년에 방한을 하셨을 때 예. 가는 데마다 아이들을 이렇게 쓰다듬고 축복을 내리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에 대해서 많은 걸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예뻐 보이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을 두고 교황께서 많이 이렇게 이 생애보다는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있거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교황의 마지막 즐거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고 좀 스트레스 푸는 거. 그거를 네. 우리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지만 그 교황의 마지막 남은 그런 즐거움을 또 뺏어야 될까, 이런 예. 생각이 드네요. 또 이탈리아 파스타 얼마나 맛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해결책을 드리고 싶어요. 도지구쇼에서 드리는 것은, 우리 저 한국에서 유명한 녹용을요, 이렇게 쫙 달여서 한약 한 첩 드시면 좋을 텐데.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금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Hey Jude, 랄랄랄라, 이 노래입니다. 자, 이게 비틀즈의 노래 Hey Jude인데요. 이 노래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오늘 신문기사에 실렸습니다. 비틀즈의 리더였죠. 존 레논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신시아 레논이 이제 세상을 떠난 건데, 신시아 레논은 리버풀의 미술학교에서 존 레논과 만나서 62년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 10대 젊은이들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비틀즈는 두 사람의 결혼을 공개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아들 저 줄리안을 낳았는데요. 이 존 레논이 오노요코 일본인과의 불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혼을 했는데, 이 존 레논이 너무나도 아들을 미안한 마음에 아들 줄리안의 이름을 주드라고 바뀌어서 Hey Jude라는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다라는 이 노래의 탄생 배경이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 있어서,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겠다. 이 정성희 위원이 참 좋아하는 노래죠. 네.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기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